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가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어서 시원한 빗줄기가 타는 대지를 넉넉히 적셔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2주 만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작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살림하면서요. 아니, 어쨌든 지난번 첫 방송 네. 나갔잖아요. 네.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 어제 굉장히 기쁜 반응을 얻었어요. 어떤? 같이 일하던 후배인데 연락을 정말 안 하는 후배가 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그 네. 후배가 카톡이 먼저 와서 이거 선배 맞아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우리 강 작가는 어떤? 저는 혼자 되게 민망해하면서 방 구석에서 발꼬락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카페인 과다인 게 너무 티나기도 하고 영화 스포일러 당했다는 친구들이 너무 항의 많아서 전화가 네, 조금 죄송했어요. 아니 특히 가까이 있는 남편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 남편이 원래 좀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잘했어 그냥 이런 정도여서 그분께 뭘 기대하진 않아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카톡을 받고 때로는 항의 전화도 받고 이럴 수 있는 방송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뭄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사진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께서 논에다가 원래 물을 대야 되는데 그냥 벼에다가 직사포를 쏘시는. 벼 다 날아가는. 네. 모진압. 모진압. 세상에 그래서 보면서 차라리 어디 가서 조용히 기우제를 지내시지 저렇게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팀의 역량 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건 무슨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잠바가 되게 활용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누런색 잠바를 입고 직사로 이렇게 뭔가 진압 연습을 하시는 모습이 활용점정이었어요. 네. 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직사포를 쏘는 대통령이었다면 또 하나는 여기 두 분 다 책과 관련돼 있는 분이니까 신경숙 씨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문학에 넘어진 사람 문학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는 결국 사과문까지 발표를 하셨던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정리돼서 네.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표절이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워낙 이제 대표 작가잖아요.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의 표절 시비가 있던 게 이제 대중적 파급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표절 자체의 문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놀랬던 거는 이제 출판사의 대응, 그리고 이 출판사의 대응에 독자들의 분노가 막 이어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막 확산되는 그 양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의 창작과 표절 이런 논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소통의 문제, 대응의 문제 이런 걸로 막 퍼져나간,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용의 사과문이 잘 쓴 사과문의 사례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반면에 그 출판사의 사과문은 잘 못 쓴 사과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어떤 사람이 일생의 역작을 내놓았는데 맞아 나 그 영화 봤어. 결국은 그게 다 사실은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영화들을 이렇게 콜라주처럼 붙여놓은 것에 불과했다. 근데 사람 처음에 보면 너무 멋있는 시나리오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랬다. 본인도 좌절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필사를 했고 많은 작품을 읽으면서 글을 갈고 닦았던 시간들이 자기 안에 모자이크처럼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글을 쓴다고 이제 꼴같지 않게 작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제가 예술 작품을 하거나 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남는 문장, 쓰고 싶은 문장이 사실은 내가 아닐 수도 나의 문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명백하게 표절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이제 표절에 관한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 모티브의 유사성이나 이런 것으로 표절을 보지 않고요. 직접적인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베껴 쓴 네, 그런 경우에만 표절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번 경우는 어떻게 이번 경우는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거의 아예 문단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분노가 더 즉각적으로 컸던 거예요. 사실 그 과정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대응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분노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과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김혜수 씨가 떠오르던데 그러니까 석사 논문 표절 시비가 맞습니다. 불거진 지 1시간 만에 바로 입장 표명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인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결국 석사 논문을 자기가 반납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논란을 증폭시켜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사과를 막 이런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럽고 누군가에는 불만족스러운 사과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문학 권력 안에서의 문단 권력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털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까지 그렇죠. 다 들킨 거죠 이번에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위기 관리라고 하는 기업의 이제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보면 사실 출판사와 작가의 대응은 신속하지도 못했고 깔끔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최악의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앞으로 잘못하는 일 있으면 즉각 사과하고 사과는 새 깔끔하게 인생으로 출발을 하는 걸로 합시다. 오해 뭐 이런 본의가 아니게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아니 언제까지 그 잘못 속에 허우적대면서 미련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이룬 문명에 대한 과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을 해 있는데요. 세월호에서 메르스까지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이제 뭐 우리는 위험 사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상황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정치카페 테라스 33번째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위험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험사회 작가 우리 강 작가 위험사회라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위험사회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사실은 위험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거든요.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근데 인간은 그에 대해서 어떤 위험과 계속 투쟁하는 과정에서 만든 게 저는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뭐 뚝방을 쌓고 제방을 쌓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안전한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토목공사를 하고 질병과 싸우면서 의학기술을 발전시켜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공동체를 만들면서 점점 더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한 게 사실은 이제 근대 계약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의 세금과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뭐 외부로부터 전쟁과 같은 위험에 대응하는 하나의 형태로까지 발전을 해온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대 계약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위험이란 단어는 영어로 리스크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고 데인저나 뭐 해자드 이런 단어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확률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말로는 다 위험해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다 한국어는 되어 있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위해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아까 확률 얘기하셨는데 그 위험 사회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예측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 사회라는 말은 뭐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울리에비 얘기했고 그 개념이 나온 건 1986년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인간은 위험했지만 이제 근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기는 위험들은 예측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 사고를 예측하지 않잖아요. 뭐 원자 핵실험 같은 걸 할 때 그게 원자 폭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위험이 이제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도 굉장히 대형화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화되는 사회를 이제 위험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란 단어 자체에 확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메르스도 치사율, 감염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개인으로 소급해서 보면 이 확률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럼 나한테는 100%
인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위험의 가장 큰 특성을 사실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로또 당첨, 뭐 벼락 맞을 확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평균적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안전하다, 평균적으로 치사율이 몇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자주 마셔서 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위험한 노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주거 환경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리백이라는 이 유명한 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평균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명백한 냉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이제 문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위험이 이제 과거와는 다른 위험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과거에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게 있다면. 근데 그때 그 과거에 그런 위험도 사실은 인간의 그 당시 어떤 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자체도 불확실했던 그쵸. 거 아니야? 그렇죠. 모든 게 다 위험 자체가 그런 거고 사실은 지진이 나는 건 그냥 자연 활동의 일부지만 그곳에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험해진 거죠.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위험도 생기는 거죠. 뭐 공동체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범죄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인간이 위험과 싸우면서 만든 문명,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 새로운 위험을 또 다시 탄생시키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울리백이 썼던 86년도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르노빌 이후에 유럽 사회에 인간이 만든 과학 기술, 인간이 찬양에 맞지 않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과학 기술의 어두운 뒷면을 우리가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명 사회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차원에서 위험 사회라는 어떤 이런 이론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언제나 항상 존재해 왔던 것이지만 이 근대 문명 이후의 위험의 어떤 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문명 속에서 발생했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리백이 얘기한 그 새로운 위험, 우리가 문명 위험이라 기술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딱 나면 그 자리에서 그 피해가 딱 끝나잖아요. 바로,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온실가스, 뭐 온난화, 뭐 GMO 이런 문제들은 세대를 거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도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고, 기존의 이제 국가의 경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이런 위험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울리백이 2008년도에 한국에 왔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 지금 돌아가셨지만 올해 1월 1일에 돌아가셨죠. 2015년 1월 1일에. 근데 그 대담을 이제 새삼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위험 사회인 국가가 없는데 이 위험 사회 자체를 정치적인 행위나 결과로 이렇게 표출되지 않는 것이 자기 너무 신기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2008년이었고 그때 한반도 대운하 추진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위험 사회라는 말 자체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너무 일반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 우리나라가 위험해 이런 생각 너무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적인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사실 녹색당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68세대 이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관심, 뭐 그 관련한 정치적인 요구까지도 발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국에도 물론 녹색당이 뭐 등장을 하고 많은 관심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기존의 정치와는 조금 단절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울리백은 끊임없이 얘기한 게 공포의 연대였거든요. 어떤 위협으로부터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 그것을 통해서 연대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로 나타날 거라고 봤는데, 한국 사회는 그냥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심리적으로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마 걸리지 않겠지, 노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심리가 좀 퍼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번에 메르스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이게 엄청나게 확산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왜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가, 어떻게 이 다음 상황들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막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인 베이스, 이런 것들을 자꾸 정치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사실 그렇게 하라고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체화된 거죠. 누가 날 책임져 주지 않아. 내가 나 혼자 열심히 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게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마라고 하는 것 중에 내가 요즘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2롯데월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그 근처에는 발도 얼씬하지 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버젓이 그게 지금 지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고, 근데 거기에 뭐 균열이 갔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랬나 보다. 정말 나는 너무 뭐 제2롯데월드에서 나를 고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이런 것에 이렇게 무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잠실 야구장을 못 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도처에 뭐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좀 더 이런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우리 삶 속에 이제 치고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좀 뭐 좋은 영화 같은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작가님, 김 대표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그런 사실 위험사의 얘기 이제 나온 게 사실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 정유정 작가의 28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왜 28인지 아시죠? 그냥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28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알아들으셨어. 어떻게? 되게 뒤늦게 터지시네요, 마담님. 네. 마담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아쉽네요. 네. 사실 이게 엄격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리백이 얘기한 위험 사회와는 조금 다른 거죠. 문명으로 발달된 것이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도 뭐 위험 사회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사회가 과거에 원시 인류가 가졌던 굉장히 주술적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운을 기대하는, 행운을 기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원시적인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좀 분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사실은 저는 살려야 한다. 궁서체만큼이나 대단히 웃긴 사회를 살고 있지 않나.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예술 작품이 있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 그 프라모델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술을 먹고 독특해. 아무튼 제가 옛날에 그 레이 헤어스타일 따라 하겠다고 미용실 가서 이렇게 잘라달라고 얼마 전에 2015년 6월 22일이 신지가 처음 에반게리온에 탑승한 날이라서 덕후들에게 대단히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조립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클렌징 오일 발라가면서 막 열심히 조립했는데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그 술을 먹고 그걸 부셔버리는 바람에 남편과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뭐냐면 외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도라는 괴물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의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대충 얘기를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의 침입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데이터를 축적해요.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에 약간의 복제를 통해서 대항하는 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 그가 쳐들어올 때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요. 에반게리온이 저희 집에 있는 건 초호기인데 0호기부터 4호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외부의 공격에 차단하는 AT 실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일종의 면역력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걸 늙은 언니는 쫓아가기 힘드네. 뭐. 그러니까 이 에반게리온을 보면 사도가 쳐들어왔는데 에이트 실드 한번 못 쳐보고 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떠올렸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이 사실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복잡해지면서 계속 쳐들어오는데,
에반게리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그것을 알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쌓아가는 건 아니 애니메이션에서도 알려주는데 우리 정부는 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아까 메르스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이제 메르스가 진행되는 양상이 이것이 초기에 막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까지는 일단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진정 국면으로 가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의 근본적인 어떤 원인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 발견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근원을 못 잡아내는 그래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완전히 잡히기까지는 상당히 장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이 위험 사회의 굉장히 어떤 하나의 그 특징? 이렇게로 느껴지는. 저는 약간 뭐 전염병 얘기 같이 좀 퍼지는 것 자체에 약간 경계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제 인류가 살면서 계속 모르는 병균들이 나타나고 그쵸. 병이라는 건 이제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관리가 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메르스 같은 아직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치사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아직 치료법이 없는 거죠. 예,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지 않게 초기에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것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위험해질 거다 뭐 이런 면에서는 뭐 당연히 동의하지만 이게 다른 종류의 공포를 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공공적이거나 또는 정치적인 행위 자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풍토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지구상에 우리나라는 없는 나라에서 낙타가 없는데 메르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대한민국 가기 전에 예방 접종하고 가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여행 뭐 경쟁. 남편이 내일 출장을 가는데 그 입국 심사에서 열이 나면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욕한대요. 북경에서 호텔에서 한국 관광객 안 받겠다고 네. 입장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그리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인데도 한국에 엄마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놈의 낙타가 네. 무슨 맛인지 먹어나 보고 싶네. 근데 그 낙타 얘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 낙타고기 먹어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식용 낙타가 따로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타고기라고 해서 이제 타고 다니던 낙타가 죽거나 뭐 이러면 잡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 가면 식용 낙타를 기르는데 낙타 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기가 쇠사슬로 다 발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계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낙타를 검색하게 될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검색창. 아니, 그 타자를 쳐보는 것도 되게 오래간만 아니에요. 낙타라는 단어를. 그 영화에서나 보던. 아니, 담배가게에서도 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가 영화 얘기 좀 하다가. 네. 아무튼 우리 김 대표는 어떤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 위험사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지. 그 혹성 탈출 마지막 장면이었나요? 기침하는 순간 이 바이러스가 확 공항에 퍼지는 지도가 그 장면. 똥똥똥똥 돌아다니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부의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투쟁해온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다르지 않지만 그것이 이렇게 급속도로 전 세계 지구적으로 퍼지는 걸 보면 사실 위험사회론 올리백이 말한 거랑 좀 닿아 있기도 하죠.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그 교류가 많은 사회 시대에서 이런 질병은 언제든지 또 다가올 수가 있는 거고 그때마다 사실 치료법이 없는 질병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공장식 축사라든가 이런 어떤 인류가 만든 것에 의한 또 질병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광우병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료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날 브리핑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늦장 대응보다 최대의 대책이 낫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자체는 100% 제거할 수가 없다면 최대의 대책을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초기 대응은 늦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사실은 그것을 보다 못해 이제 그 발표를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발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메르스 때문에 다 불안에 떨고 있고 이것이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 병원 내부의 어떤 시스템도 굉장히 막 혼란해질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되면서 메르스에 대한 그 불안을 뛰어넘는 어떤 사회적인 불안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난 공격도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모두 다 공감하지만 이게 참다 못해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하지 않은 곳에서 뭐 그게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할 수 없었겠죠. 기본적으로. 위험소통에 대한 문제는 사실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익숙한 단어를 목격한 게 언론에서 예고된 인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늑장 대응이 뭐 참사 불렀다. 항상 일이 터질 때마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게 단골. 사고공화국이라는 이제 단어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이 이제 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흔히 얘기를 하죠.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세요? 그런 참사나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엄청난 뭐 성수대교, 네, 뭐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근데 저는 그때 저는 오히려 그 와우 아파트 사건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서 제 책에도 그걸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와우 아파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들 때마다 예고된 인재, 뭐 빨리빨리 문화가 부른 참사, 뭐 늦은 대응이 부른 뭐 확산된 사고, 참사 불렀다. 저는 메르스 때도 뭐 늑장 대응이 부른 참사 이런 단어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물론 그 사고의 양상은 원인과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도대체 이런 뉴스의 헤드라인은 언제까지 봐야 하지? 이런 회의가 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어차피 늦었다면 최대의 대책이라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주술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주가 도와준다거나 하늘이 도와준다거나 아니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면 항체가 생깁니까? 아니 뭐 박원순 시장의 발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차치하고 일단 타임 투 액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히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지점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인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인을 미리 잡을 수 없고 어차피 터진 거잖아요. 근데 터졌는데 이걸 언제쯤 수습 대책을 발표할 것인가. 언제 조사위를 꾸릴 것인가, 이걸 언제 대중에게 공표할 것인가, 이런 타임 투 액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빠르다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면 실제로 뭐 사망자 수가 이런 말 하면 정말 좀 그렇긴 하지만 더 늘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가질 수 있는 불안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에서 다 이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작동을 안 한 건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그게 작동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가장 큰 게 그거였잖아요. 뭐 아이들을 못 구해서 뭐 이런 거 전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었다는 거의 문제잖아요. 세월호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패의 고리, 여러 가지 이익의 고리로 연결된 것들이 부른 사고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메르스와 그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지만 비밀주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통이란 단어가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때도 그 사고가 확산되고 참사로 발전되고 희생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련 당국 그리고 동경전력의 비밀주의였거든요. 공개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프리페아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기까지 36시간을 걸렸어요. 평화로운 토요일 날 아무렇지도 않게 공원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옷 하나, 숟가락 하나 가져갈 수 없게 그 마을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령 마을이 된 거고 후쿠시마도 동경전력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고 간나오토 총리에게 우리 철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고 그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우리 대피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타임 텍토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보 공개와 그런 어떤 행정이 발동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가 1년밖에 안 됐고 그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켜가지고 이걸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뭐 사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 거냐 이런 문제였는데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국민안전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대통령이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 응? 장관이 군인이시잖아요.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일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방지 그러니까 이후 대책을 짤 것인가인데 그게 아니라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일은 대체로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산을 확보하는 건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위험을 통제할 때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리스크 어널리시스,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위험 연구. 어떤 위험은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서 전문가의 영역이 발동이 돼야 돼요. 이 식품 첨가물은 안전한가? 방사능은 어느 수치까지가 안전한가? 이런 것들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위험 연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험 소통,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충분히 정보의 소외 없이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행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라고 하는 건데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수용할 것인가? 누가 얼마큼의 위험을 감내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의 영역 일정 정도 메르스가 뭐 치사율이 얼마다 이런 물론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공개하고 알리고 뭐 어떤 행동 대피 요령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행정의 영역인 건데 지금은 행정이 마비된 거죠. 뭐 대통령도 도대체 뭘 하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고 자꾸 주술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시고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관이 처음에 됐을 때 군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보와 안전을 헷갈려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안전은 항상 안보지. 그러니까 안전이란 개념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제 뭐 다른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완벽한 안전이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안전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정말 깊은 게 성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위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터진 대형 재난 사고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안 했으면 다 됐을 일들 그렇죠. 때문에 터진 일들이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고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패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이제 사고가 막 날 때 수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국적 특수성이냐. 한국 사람들의 어떤 뭐 특수한 성향, 뭐 예를 들면 뭐 빨리빨리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책에서 그렇게 썼는데 이거는 한국적 특수성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진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기술이나 문명이 새로운 위험을 탄생시킨다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자본주의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광화학 스모그라는 게 LA에서 처음 나타나서 LA형 스모그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그 환경 오염이거든요. 근데 이게 LA를 떠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 세계의 대형 도시들로 옮겨 다녀요. 멕시코, 서울, 지금은 베이징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니까 이 위험은 그냥 뭐 중국이 특수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가짜 식품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근데 그게 중국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고무줄 냉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 이윤, 효율 이런 단어에 집착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뒷면, 어두운 면이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에 집착하는 순간 버려진 소중한 가치들, 환경, 뭐 인권 이런 가치들이 매몰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종교고 자본이 신이고 이윤과 효율이 성경인 사회가 만들어낸 거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의 이준 회장은 백화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거는 내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손님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사장이 입구를 막았어요. 네, 그 얘기도. 그런 다음에 돈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죠. 예. 그러니까 원인에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사고는 그렇게 터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발동하는 또 다른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문제들인 건데 이제 우석훈 선생님 내릴 수 없는 배에 보면 재난 자본주의 얘기를 하는 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사람들이 다 이제 신경이 쏠려 있을 때 이 틈에 권력이나 자본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재난자본주의라는 말은 이제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뉴올리언즈에 허리케인이 불고 나간 다음에 학교가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공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없애는데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이 재난자본주의를 어떻게 남미에서 실현했는지가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뭐 노조를 파괴하고 모두가 민영화시키고 뭐 그래서 이제 엄청난 물가 인상과 실업률에 시달리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원격 의료가 사실 재난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세월호 이후에 그 국민안전대책이라고 정부에서 수백 페이지, 300페이지에 가까운 이 페이지에 보고서를 냈어요. 저는 그걸 꼼꼼히 다 보면서 재난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다 민영화시키고 무슨 산업을 육성시키고 이거밖에 없어요. 투자하고 막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뭐 자본과 이윤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울리백이 했던 게 중요한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정말 과연 그런가? 그러면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한다면 이 위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뭔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 다 같이 그 평등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위험은 모든 사람 앞에 다 평등한 거야? 어떤 거예요? 뭐 정답은 아니다. 비정답. 비정답죠. 근데 이제 아마 저는 그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격리당하다? 말이 좀 웃기지만. 격리되다. 격리되다.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진원지로 감염됐다고 이제 의심받았을 때 실제로 이제 거기 병원에 이제 정직원인 사람과 비정규직인 사람, 외부 업체인 사람들과의 나타나는 차별 문제들이 이제 여러 번 보도도 많이 되고 하종강 선생님이 칼럼에도 쓰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너무한다, 대한민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선진국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병에 걸렸는데 이게 이 사람이 보균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처우 자체가 이 사람의 직업 뭐 그다음에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 이게 꼭 한국적인 상황이기만 할까? 원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 이러는 위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거지만 위험은 평등하지만 위험 회피에는 불평등이 있어요. 위험은 평등? 위험 회피에는 불평등한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먼저는 생물학적 불평등이 있겠죠. 아이, 뭐 여성, 노약자, 평상시에 술을 자주 먹어서 간이 약한 사람, 뭐 이렇게 각자의 개개인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불평등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위험한 노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혹은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뭐 더 위험한 주거에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의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되게 그러니까 거죠. 그 미국의 그 카트리나 사고 터졌을 때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헤일이 몰려가지고 이제 막 방송을 하는 거야. 빨리 대피하세요. 막 그러는데 그때 대피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흑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헤일은 나를 쫓아오는데 사람들은 차 타고 붕 가는데 차가 없어서 결국 거기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죽었던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지진이 나면 그런 거죠. 할렘가가 먼저 무너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도 당연히 취약한 거고요. 아주 단적인 예로는 위험의 외주화,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더 더럽고 위험한 노동이 전가되는 거죠. 저의 첫 번째 책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에서 제가 쓴 내용 중에 원전 집시
라는 내용이 이렇게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때문에 사실은 고향을 떠난 가난한 농민이나 어민들이 원전을 떠돌면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위험을 하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국가 내에서도 문제지만 국가 가대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노동, 위험한 노동은 제3세계에 싸고 저임금 노동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중국, 뭐 인도 이런 데서 엄청나게 사고 많이 치고 돌아다니거든요. 아동노동, 부패, 노조 파괴, 폭력, 뭐 이런데 뭐 강제 노동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지만 한국에는 뭐 자원외교라든가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찬양되고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한 사회 내에서 위험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고 자본주의는 그 그늘을 점점 넓히면서 점점 그 위험의 그늘 속으로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는 거죠. 조금씩. 근데 이제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내가 이제 계속 궁금했던 그러니까 사고 후 회피에서는 불평등이 있지만 사고 후 회피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 있잖아. 위험 후 회피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핵이 빵 다 터졌어. 어? 아니면은 뭐 그 소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거의 뭐 그 수면이 굉장히 파국적인 위험 이런 위험일수록 그 경계는 더 덜하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런 위험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봐야 돼? 이건 정말론적인 세계관에 또 얘기하는 지난번에 추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위험은 그러니까 확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빈도와 강도의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근데 이게 이제 뭐 정비례 관계이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파국적인 위험, 뭐 핵전쟁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불평등의 지수가 조금씩 좀 줄어들긴 하죠. 하지만 뭐 전쟁과 같은 경우에서 여성이 더 뭐 불리하다거나 이런 차이들은 존재하지만 모두가 고통받는 건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최근에 보니까 6차 뭐 지구의 멸종위기가 온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 생산한 위험에 이제 점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경우가 이제 다가오기는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메르스라든가 이런 위험 사회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증폭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이윤의 카르텔 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 집단, 일명 부역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관피아, 회전문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막 챙겨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위험의 그늘 속으로 밀어넣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 노예끼리 싸움 붙이기 전략에 의해서 점점 더 이렇게 악다구니 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 강 작가 책에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세월호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삼풍백화점 부지를 한마디로 이제 싸바싸바 해가지고 따내고, 그 다음에, 원래 그 건물을 지을 때 적정 규격의 콘크리트 벽을, 내부 공간을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제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수십 톤의 물탱크를 위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딱 세월호 때 있었던, 그리고 사고 터지기 전날, 삼풍백화점 안에 주요한 서류라든가 뭐, 장부라 이런 거 다 챙겨갖고 그러니까 도망간 세월호의 선장과 똑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는 배고 하나는 건물일 뿐 진행된 상황은 똑같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거기에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이 소위 관피아라고 불려지는 이 권력과 이윤과의 어떤 엄청난 결탁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월호는 보면 회장님의 전시 공간을 위해서 위에를 이렇게 무게중심을 위로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삼풍백화점의 가장 앞권은 제일 꼭대기층에 식당가가 있었는데 회장이 그랬대요. 한국 사람은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온돌 깔아가지고. 기가 막힌 사건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뭘 반성했느냐. 예를 들면 시랜드 사고도 그 뇌물의 고리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그게 소소한 뭐 구청 직원과 건설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이제 관피아 무슨 피아들이 마피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회사와 그들의 어떤 회전문 들이 있는 거고
그 부역자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이 가뭄에 지금 다 써가는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그 교수님들은 한국수자원학회 24대 25대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수조에 서울 시내 모형이 들어있고 물을 부으면 63빌딩이 절반이 찬다고 금강산댐, 네, 금강산 평화의 댐 지어야 된다고 제 저금통을 털어갔는데 그때 그 수공이 들어왔을 경우에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고 했었던 선우중호 교수는 최근까지도 광주과학기술원 원장, 무슨 명지대 총장 줄줄이 하면서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너무 잘 살고 계신 거죠. 차라리 그때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런 전문가들이 이 세계 아직도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거죠. 아까 부대표님이 부대표님 말고 마담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가오는 공포. 네. 사실 메르스는 좀 그런 면에서는 제가 길게 살지 않았지만 처음 겪는 공포이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저는 그러니까 공공 권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메르스는 초기에 잡을 수 있었던 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지는 못하겠지만 확산을 막거나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 독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된 경우가는 없지만 중국에는 지금 조류 독감이 인체에 이제 발병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 초기 방역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랬다는 것 자체가 3대에겐 약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간에 성공한 국가, 성공한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가 이토록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충격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그 재난,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대형 사고들이야 뭐 저거는 어떤 부패한 놈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됐어 이렇게가 되지만 메르스 공포는 약간 그거랑은 질은 달리하는 좀 다른 거죠. 이게 전염병이라는 두려움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무지의 자만으로 이제 이 사태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병이 발견이 되면 일단 겁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별거 아닐 거야. 이런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그러면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사회인가? 아까 이제 위험 리스크 얘기하실 때도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 같은 거 되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제 착각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이제까지 성공했으니 그게 다 데이터화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겪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거고 앞으로 겪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결정하는 거는 공공 권력인데 그게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진짜 답답한 게 우리가 그 안을 너무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뭐 어디만큼 왔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수많은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국가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일정하게 이제 녹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많은 기관들이 일상적으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있는 매뉴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데 새로운 위험은 더더욱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도 만든 거고. 그런데 그 경험조차 축적되지 못한 거죠. 공동체가 외부에 대한 어떤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 업그레이드 이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고리가 끊겨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정권의 특징 자체는 메르스가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유언비어 유포하지 말라는 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대응을 했잖아요. 이게 근데 원래 이제 그 약간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안전하다라는 말을 믿지 않으면 종북자빨이 되는 거죠. 광우병도 그랬듯이 이게 전문가 집단의 논쟁이나 혹은 뭐 소통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 반대하는 안티 세력으로 처벌하고 이념으로 해서 낙인 찍기가 돼버리는 전형적인 이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때 그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서던 거 뭐가 달라졌나. 근데
유언비어 유포하지 말라고 했던 네.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침으로 이게 네. 확산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아니면도 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완전 놀랬던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메르스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였는데 결국은 그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질병관리본부였다는 거. 거기에서 공기 중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와 그것과 진짜. 더불어서 굉장히 한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연출된 사진 뭐 무슨 시장에 갔느니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드래곤 라자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개소리였다. 저는 진짜 아니 광우병 그 사태 때 굉장히 이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그 소고기 광우병 네. 위험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소고기 드셨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산 농산물 방송인이 드시다가 급성 백혈병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남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원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그렇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학습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나름 세미나도 하고 테라스도 듣고 이러면서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남이 더러워 막 이렇게 접촉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무차별적인 전염병에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구나. 이런 거 같은 거 되게 느껴지잖아요. SNS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내가 전철을 탔는데 난 진짜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콜로 켰다가 주변에서 나를 쳐다봐서 막 마스크를 쓰게 됐다. 딱 그거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영장을 갔다 오다가 그냥 단지 코에 물이 들어가서 재채기를 했는데 옆에 지나가는 할머니가 우산을 펴서 저를 가리고 가시더라고요. 에인 메르스. 약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걸어가셨어요. 이렇게 인도에서. 내가 그래서 불편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굉장히 고민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우산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펴시는 모습이.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거나 뭔가 이제 내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안 주게 하려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회 전체가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벌써 5,000명?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를 잘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가격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거 자체가 내가 스스로를 잘 자가격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로부터 그랬을 때 이것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사회 전체가 대했던 방식은 마치 그들이 병원체인 것처럼 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공적인 질서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 메르스에 2차 징후가 그쵸. 훨씬 더 지금 나쁘다고 그쵸.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감염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막 밤새고 일하는 병원에 많은 병원 그쵸.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병원에 종사하는 가족들 내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뭐 학교에 나오지 말아라 뭐 어디 무슨 모임에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엄마가 간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인지를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더니 너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듣고 아이는 펑펑 울면서 집에 왔겠죠. 근데 뭐 고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지만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있으면 사회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그거를 아이한테 직접 교장이나 교감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그렇죠. 설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이제 가족끼리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시체를 못 보게 이제 경찰관 시선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찰관들의 매뉴얼에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되게 이렇게 정말 저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비극을 겪어도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조금 더 그런 게 없는 거죠. 위험에 대해서 동양적인 사고를 해보면 예의 염치를 모르는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도 국민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게 국민과 공권력이 수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상화하고 아직도 또 신분제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굴고 서로에 대한 예의나 염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메르스 확산을 못 막은 정부는 이렇게 뻔뻔한데 세상에 메르스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고 그것을 행정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뭔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 방역 실패로 이게 확산됐다는 건 이제 이견이 없잖아요. 모두 다 인정하잖아요. 심지어 뭐 박원순 보고 뭐라고 했던 나도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사람이 죽는 문제인데 사망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애도를 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 이런 매뉴얼들은 생기지 않는 거죠. 이런 매뉴얼들은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자 이럴 때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학습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종류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들을 그러면 맨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미디어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여기서 아파야 될 곳에 예의를 지키는 게 필요한데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거든요. 메르스 사망자들에 대해서 그런 조금 관심을 연결을 해서 보면 아까 이제 행정의 위험 소통이 행정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다님이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위험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걸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방사능 허용 한계치보다 우리 동네가 더 높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엄마들이 욕을 하니까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수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다음에 자 낫지 안전해. 그러면 이 수치를 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냐, 정치냐, 전문가의 영역이냐. 네. 저는 우리가 아까 위험을 얼마큼 수용하고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가 정치라고 했다면 그게 바로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험에 대해서 알리고 정보를 공개하고 토론하는 것이 행정이라면 사실은 정치는 그 다음인 거죠. 우리가 얼마큼의 안전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대부분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디 수치 뭐 몇 그램 이상, 뭐 얼마 뭐 시버트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정치의 영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들 그것은 과학자들이나 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정치가 이 위험과 너무너무 닿아 있는 거고 절대 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가 위험을 증폭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이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저는 복지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까지 열심히 폭주하는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열심히 걸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영역이 갖고 행정의 문제다.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치의 문제라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 같은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를 더 지으면 에너지 자원을 얼만큼 더 만들 수 있다.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로 관리하면 충분히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런 전문적인 견해에 기대서 판단을 할 것인가. 근데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가 더 많은 에너지원을 줄 수 있고 어떤 수준에서 안전하다 이해에 문제들도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복잡한 수치들이 딱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메가와트 무슨 뭐 수요 공급률 뭐 수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종합해서 정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는 결국 정치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런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이게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정부가 문제다, 뭐 자본이 문제다 이런 식은 사실은 아직 정치화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올리백이 이제 위험 사회에서 정치로 연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내릴 수 없는 배에서 이제 우석훈 선생이 이제 세월호 문제를 얘기하면서 연안여객의 공공화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야권이나 이런 데서 의제로 받아서 법을 추진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물론 뭐 진상규명도 중요하고 특별법 논쟁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난자본주의는 발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정치적 연출형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국가지정 격리병상 1000개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런 게 이제 계속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의제화되면 이것을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제 의제화할 것이고 실제로 실효성 있게 이제 만들어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파워 있게 접근이 되면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아직 과제는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해야 할 일 엄청 많이 남았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진보 정치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이제 부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낙수 효과냐 아니냐, 뭐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러니까 부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진보정당이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많은 가치들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뭐 복지의 문제, 건강, 생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다뤘는데 사실 안전사회라는 거는 이 모든 의제와 다 있거든요. 안전사회의 다른 표현은 복지사회이기도 하고 생태사회이기도 해요. 노동사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 좀 포괄적인 어떤 담론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파편적인 의제. 그리고 저들은 재난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발빠르고 열심히 움직이지만 약간 좀 팔로잉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의제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거 아닌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아까 이제 뭐 김 대표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탁 터지면은 나라가 다 지금 썩었어. 그래서 뭐부터 어떻게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돼. 자꾸 이제 이런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부도 그래가지고 뭐 국민안전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 부처를 저렇게 뜯어고쳤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 때 초기 방역 체계를 어떻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뭔가를 좀 그쵸. 만들어 가든가. 그래서 사실 뭐 진보 정치가 아직은 이게 전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확실한 의제 하나만큼 이번에 이거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 부분은 달라졌다. 이런 정도는 좀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그렇죠. 아닐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네.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은 거기에는 그 직원들은 그 잠바도 제대로 입고 다니지 못하고 출퇴근 때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스콘키를 가지고 도망쳤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대구 지하철 3사가 생기기 전에 대구 지하철에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승무원을 앞뒤로 타는 거를 한 명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방화에 의한 사건이긴 했지만 한 명이라도 승무원이 더 있었다라면 대피를 조금 더 많이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뭐 책임자가 뭐 사장이 몇 번 바뀌고 했지만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어요.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이. 뭐 승무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아니라 승무원도 늘리고 안전대책 내고 뭐 정비 강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업을 했는데 결국 해고자만 나왔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죠. 억울한 사람들은 유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로 재판정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울고 불고 거리로 나섰지만 사람들이 점점점 잊혀져 갔어요. 이 대구 지하철 노조 파업 때 해고당하신 분들 최근까지도 복직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 기억을 이 사고를 잊어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 자리에 이윤과 효율과 돈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지금 지하철은 한 명의 승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지역에서 운영되는 조그만 경전철들은 무인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거 난리 났어. 세상에. 그 경전철이 이 시장 위에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기관사가 아무도 없어. 네. 정말 무서워서 그걸 누가 타냐고. 지난번에 그 2호선 사고 났을 때 인간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더 큰 참사로 발생해. 이게 이제 휴먼 에러라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를 해도 기계가 고장하거나 기계가 고장나거나 인간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전 설계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인 승무 있잖아요. 이거 국토교통부의 규제 백서에 나와요. 규제 완화 백서에 보면 당당하게 적혀 있어요. 비용 절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비용을 절감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사람 없는 경전철이 다닌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교훈을 축적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좀 지겨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광화문 한복판이 유족들의 천막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된 이 사회는 오히려 다른 행성의 지옥이 여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인경전철 같은 사고는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인간 문명에 대한 엄청난 과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정도를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저 경전철은 내가 만들어낸 창조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과신. 근데 사실 이런 끝없는 문명의 과신 때문에 위험 사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 노동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달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골프공을 이제 그 검수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기계로 다 만드는데 이분이 검수하시거든요. 근데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왜 이걸 하시냐고 하는데 그분이 기계도 실수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21세기에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계가 실수한 걸 사람이 잡을지 누가 잡느냐. 기계가 실수한 걸 기계가 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인간의 됐죠. 운명을 기계에다가 이제 기계를 믿을 수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몇 년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규제 완화 백서를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이 규제를 완화한 이유가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비용 절감, 뭐 효율화 제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이 더 큰 돈이 들게 그렇죠. 된다는 걸 이제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 누가 버는 거죠? 그 돈은 우리가 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윤인 거죠. 예를 들면 민영화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적인 부분들을 없애고 조금 더 스마트한 뭘 만들고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그 돈을 누가 버는 거죠? 지금 민자도로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누구죠? 그리고 세금이 나가는 건 누구죠? 결국에 돈을 잃는 것,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천착하고 해결해 나갈 방법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정도의 어떤 사고들 앞에 우리가 이제 서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주체들은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답정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이 문제 앞에 국민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그 해법들 좀 얘기해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강 작가. 전문가 멘트부터. 강 작가 오늘 완전. 사실은 이 책의 목차가 정해지기 제 책에 목차를 정해놓기 전에 먼저 제목을 정해놨어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제목을 정한 거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길 지날 때마다 살짝 조마조마했어요. 마치 그 표지판이 저한테 사고가 나면 다 네 책임이야. 난 책임지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네가 아프거나 위험해지는 건 다 네 책임이야.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아파지는데 이 세계는 나에게 무엇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책 제목을 사실은 먼저 생각해 놨는데 사람들이 다 운전면허 책인 줄 알아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이 운전면허 책만큼 많이 팔리면 되잖아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국가고시. 그렇죠. 네. 저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이 책에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향은 민주주의와 연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 많이 떠들고 더 많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와 그들의 이윤의 카르텔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불편해하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하고 위험을 좀 더 못 살고 무지한 아이들한테 떠넘겨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위험의 그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더 빛나는 쇠사슬을 가졌는가 노예끼리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해야 하고 연대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저의 몫이 아니라 다른 저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을 보면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민중의 집 같은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후쿠시마 이후에 엄마들이 대안적 소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듯이 굉장히 작지만 소소하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정치, 살아가는 모든 게 정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해주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쓴 거고요. 그리고 제 책에 좀 어린말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책은 당신과 나의 정치에 대한 선동이다 라고 썼는데 지금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겠어? 이런 사회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제가 소통을 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든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나에게 득이 되고 또 물론 상대에게도 득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머리가 나빠서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자만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만이라는 거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메르스 얘기하면 온갖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동네 돌다리는 아직도 튼튼한데 박정희 시대 때 만든 다리는 홍수 한 번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그냥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튼튼하게. 근데 우리가 근대 문명을 가지고 기술이 늘면서 이 정도 강도에는 이 정도만 시멘트를 쓰면 돼. 이 정도만 이게 골재를 쓰면 돼.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더 오래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신경숙 선생님 표절 사태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요즘처럼 그런 소통의 기본 자질이 오히려 적극성이거나 정보 공유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모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겸손해지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2롯데월드가 지금 131층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기사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현대에서 롯데에게 질소냐 한정부지 매입터에다가 그것보다 16m가 더 높은 국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또 그런 포부를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위험사회가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의 상징이고 내가 선진국의 국민이라는 이런 자랑을 느끼는 이런 사회는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이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마담의 훈훈한 결론. 네, 오늘 테라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